내 인생은 완벽에 가까웠다. 대학 시절부터 밤새워가며 피땀 눈물로 일궈낸 IT 스타트업은 이제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내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수진이가 있었다. 그리고 회사에는 내 분신과도 같은 든든한 동업자이자 절친한 친구 준호가 있었다. 일과 사랑, 우정까지 모두 손에 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자부하곤 했다. 민우야, 벌써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다니 시간 참 빠르다. 그치? 수진이가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와인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미소를 지었다. 결혼 3주년 기념일, 우리는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 우리만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회사의 도약기를 함께 이끌어준 준호도 빠질 수 없는 귀빈이었다. 준호는 특유의 시원시원한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 부부를 향해 아낌없는 축하를 건넸다. 그러게 말이다! 야, 강민우! 재수씨 같은 사람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인 줄 알아라! 회사 일하느라 바쁜 남편 둔 재수씨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건 내가 두 사람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준호가 테이블 위에 고급스러운 상자 하나를 올려놓았다. 최고급 사양의 차량용 블랙박스였다. 최근에 재수씨 차 바꿨잖아.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서 이런 건 무조건 최고 좋은 걸로 달아야 해. 이거 화질도 엄청나고 음성 녹음 기능에 원격 모니터링까지 되는 최신형이야. 내가 업체에 말해서 수진 씨 차에 직접 매립까지 싹 해두라고 예약해놨으니까 내일 그냥 몸만 가요. 와, 준호 씨,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블랙박스 새로 바꿀까 고민 중이었는데 수진이는 진심으로 감동한 표정으로 선물을 바라보았다. 나 역시 준호의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완벽하지만 사적으로도 내 가족을 이토록 끔찍이 챙겨주는 친구가 또 어디 있을까? 나는 준호의 어깨를 툭 치며 고마움을 전했고 준호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씩 웃어 보였다. 그날 밤의 공기는 더없이 따뜻했고 우리의 미래는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다.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이 갑작스럽게 잡혔는데 하필 내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 다급해진 나는 출근 준비를 하던 수진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진이의 차 키를 넘겨받았다. 수진아, 나 오늘 미팅 때문에 급하게 차 좀 쓸게. 응, 조심히 다녀와 여보. 안전운전하고.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주차장으로 내려가 수진이의 차에 올라탔다. 준호가 선물해준 새 블랙박스가 전면 유리창 세련되게 장착되어 있었다. 시동을 켜자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화면이 켜졌다. 기분 좋게 엑셀을 밟으며 도로로 나섰다. 한참을 달리던 중 신호대기에 걸려 잠시 숨을 돌리던 그때였다. 내비게이션 화면 옆에 붙은 블랙박스 화면에서 낯선 알림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다. 숨겨진 특수 녹음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순간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일반적인 블랙박스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비밀 보안이나 특수 목적으로만 켜지는 오디오 기능이었다. 호기심에 화면의 설정창을 몇 번 터치해보았다. 그리고 최근 저장된 임시 폴더의 오디오 파일을 무심코 재생했다. 조용한 차 안 블랙박스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였다. 준호씨, 정말 이렇게 하면 민우한테 도움이 되는 거 맞죠? 비밀로 하라고 해서 좀 불안해요. 그럼요, 수진씨. 민우는 지금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그래요. 이번 투자건만 잘 넘기면 우리 다 같이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그 보안 코드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아내와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 두 사람의 대화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행복했던 결혼기념일 파티가 끝난 뒤 우리 집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수진이의 행동에서 평소와 다른 낯선 이질감이 느껴진 건 그때쯤부터였다. 그동안 수진이는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저녁 7시 전에는 꼭 집에 들어와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곤 했다. 설령 야근을 하게 되더라도 나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남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수진이의 퇴근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졌다.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훌쩍 넘겨서야 현관문 도어락이 스산하게 울리는 날이 잦아진 것이다. 수진아, 요즘 진짜 많이 바쁜가 봐.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진이의 가방을 받아들며 물었을 때 수진이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저 피곤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회사에 새로 들어간 프로젝트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 미안해, 민우씨라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수진이의 스마트폰 화면에 불빛이 들어올 때마다 수진이는 마치 깜짝 놀란 어린아이처럼 몸을 흠칫 떨며 서둘러 액정을 뒤집어 놓았다. 예전에는 서로의 비밀번호를 다 공유할 정도로 숨김이 없던 사이였는데
우연히 거실 테이블에 놓인 수진이의 개인 노트북을 켰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해야 했다. 늘 사용하던 내 자리 비밀번호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복잡한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던 것이다.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굳이 캐묻지 않고 애써 불안감을 눌러담았다. 그 와중에 회사에서는 또 다른 압박이 나를 조여왔다. 대학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해온 나의 절친이자 동업자인 준호가 유독 이번 신규 IT 기술 프로젝트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준호는 매일 아침 내 방으로 찾아와 담배를 권하며 나를 재촉했다. 민우야, 그 핵심 소스 코드랑 핵심 기술 문서들 말이야. 그거 좀 서둘러서 나한테 넘겨주라. 내가 저번에 말했지? 이번에 진짜 거물급 투자사 연결됐다고. 걔네가 우리 핵심 기술 문서 검토 끝내는 대로 바로 대규모 투자 유치 도장 찍을 분위기야. 타이밍 놓치면 우리 다 날아가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빨리 인수인계 마무리 짓자. 준호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보였지만 평소보다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에 은근한 위기감이 들었다. 스타트업 대표로서 보안을 완벽하게 유지해야 하는 핵심 자산이었기에 나는 준호야, 아무리 급해도 보안 필터링은 거치고 넘겨야지. 며칠만 더 검토해볼게라며 조심스럽게 답변을 미뤘다. 하지만 준호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도 그 입꼬리는 묘하게 굳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임마, 내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거지? 누굴 위해서 그러냐?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재? 준호의 말이 귓가를 맴돌며 마음속 깊은 곳에 찝찝한 앙금을 남겼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알 수 없는 안개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만 같은 나날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팽팽하던 침묵의 끈이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거실에 차가운 공기가 느껴져 눈을 떴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았지만 수진이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두컴컴한 거실 너머 베란다 쪽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과 함께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발소리를 죽여 슬며시 베란다 문턱 근처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비친 수진이는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꼭 쥔 채 주변을 극도로 경계하며 누군가와 다급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며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수진이의 입술이 가볍게 떨리며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 건네는 문장이 내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준호씨, 걱정하지 마요. 거의 다 됐어요. 민우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얗게 마비되며 발끝부터 차가운 전율이 전신으로 뿜어져 나왔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입에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진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졌다. 평소라면 저녁 7시 전에는 반드시 집에 도착해 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조잘조잘 떠들던 아내였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수진이는 거의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친 기색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매번 물어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대기업 하청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이 코앞이라 매일같이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민우씨, 나 진짜 너무 피곤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몰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먼저 잘게. 수진이는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가방을 내려놓고 침실로 직행하곤 했다. 아내의 피곤한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묘한 이질감과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야근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다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핑계는 아닐까?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비밀번호 변경이나 전화를 받을 때의 그 불안한 눈빛이 자꾸만 나를 괴롭혔다. 결국 나는 수진이의 일정을 몰래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수진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다이어리와 회사 캘린더 앱을 슬쩍 훔쳐보았다. 캘린더에는 정말로 대기업 TF팀 야근, 외부 미팅 같은 일정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모든 동선과 핑계가 너무나도 완벽했고 정당했다. 오히려 내가 아내를 의심했다는 죄책감이 들 정도로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직감은 계속해서 나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이건 단순한 야근이 아니라고 말이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부터 같이 관리하던 공동은행 계좌를 조회해보았다. 나중에 집을 넓혀갈 때 쓰려고 서로 매달 꼬박꼬박 저축하던 우리 부부의 미래가 담긴 소중한 계좌였다. 그런데 모니터 화면에 뜬 거래 내역을 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불과 사흘 전 그 공동계좌에서 무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한 번에 출금되어 있었다. 출금 전표의 내역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단지 현금 출금이라는 네 글자만 차갑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5천만 원. 이게 왜 뽑힌 거지?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니터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수진이와 나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지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서로 상의하고 결정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나에게 단 한마디도 없이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회사 일로 돈이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수천 가지 질문으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다. 당장 수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궁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감정을 추스르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주말 아침, 수진이가 늦잠을 자는 사이에 나는 기분 전환도 할 겸 아내의 차를 청소해주기로 했다. 준호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고급 블랙박스가 대시보드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차문을 열자 익숙한 수진이의 향수 냄새와 함께 묘하게 낯선 공기가 느껴졌다. 나는 조수석 시트를 뒤로 밀고 구석구석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청소기 노즐이 조수석 시트와 콘솔 박스 사이의 좁은 틈새에 걸려 덜컥거렸다. 좁은 틈 안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걸린 물건을 더듬어 꺼냈다.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 재질의 무언가가 걸려 나왔다. 그것은 반짝이는 은빛 바탕에 세련된 로고가 박힌 아주 고급스러운 남성용 외제 크롬 구두 모양의 카프스 버튼 셔츠 소매 단추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평소에 이런 스타일의 카프스 버튼을 절대 착용하지 않는다. 내 옷장에는 이런 물건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아내의 차 조수석 깊은 곳에서 발견된 이 비싼 남성용 카프스 버튼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손에 쥔 차가운 금속 조각이 내 모든 신뢰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거실 벽면에 걸린 시계 바늘은 벌써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내 눈은 도저히 감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침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고른 숨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내 아내,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공유했던 내 동업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 준호. 최근 몇 주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던 의혹의 파편들이 온몸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있었다. 더 이상은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의구심을 끝내기 위해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수진의 차 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수진의 차 문을 열자 익숙한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지금은 그 향기조차 나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룸미러 뒤에 달린 블랙박스를 향해 손을 뻗었다. 준호가 결혼기념일이라며 환하게 웃으며 선물해 주었던 바로 그 최신형 블랙박스였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메모리 카드가 내 손에 쥐어졌다. 이 작은 칩 하나에 내가 모르는 수진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덜덜 떨렸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서재문을 걸어 잠그고 노트북에 카드를 꽂았다. 모니터 화면에 수많은 영상 파일 목록이 뜨는 순간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갔다. 나는 최근 수진이 늦게 귀가했던 날들의 날짜를 찾아 차례대로 파일을 클릭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개의 영상은 평범한 도로 풍경과 라디오 소리뿐이었다. 내가 정말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안도감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순간 일주일 전 금요일 밤의 영상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이 켜진 채로 멈춰있는 영상이었다. 화면은 어두웠지만 차량 내부의 오디오 채널에 녹음된 음성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진짜 안 걸리겠지? 민우 씨가 요즘 부쩍 예민해진 것 같아서 나 너무 불안해.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분명히 내 아내, 수진의 목소리였다. 잔뜩 긴장한 듯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내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내 손발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수진의 가벼운 웃음소리와 이어서 들려온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걱정하지 마. 민우 그 녀석은 널 털끝만큼도 의심 안 해. 멍청하게 아직도 나만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 남자는 부드럽게 수진을 달래듯 말하더니 이내 낮게 킥킥거리며 웃었다. 수진 역시 그의 말에 안도한 듯 이내 생긋 웃으며 콧소리를 섞어 속삭였다. 그래도 빨리 끝내고 싶어. 자꾸 민우 씨 눈치 보는 것도 지친단 말이야. 자기가 시킨 대로 이번 신규 프로젝트 핵심 보안 파일들 자기가 준 USB에 다 옮겨 담아두긴 했어. 근데 이거 정말 우리 대표님 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맞지? 회사 매각 자금 들어오면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하는 거 맞지? 당연하지 자기야. 나 못 믿어? 이제 정말 다 왔어. 이번 프로젝트만 제대로 넘어가면 모든 게 다 우리 계획대로 될 거야. 민우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빈 껍데기만 남게 되겠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어?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와 함께 옷가지가 스치는 서글픈 소리,
그리고 살며시 입을 맞추는 듯한 적나라한 소리가 서재안을 가득 채웠다. 귀를 찢는 듯한 소음처럼 그들의 대화가 내 귓가에 박혔다. 내 머릿속은 순간 거대한 폭탄이 터진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단순히 아내의 외도 때문이 아니었다. 내 등 뒤에 칼을 꽂은 그 남자의 목소리, 수진을 자기라고 부르며 내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부드럽고 잔인한 목소리. 매일 아침 나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민우야, 우리 이번에 대박 터뜨려서 같이 성공하자라고 호탕하게 웃던 10년 지기 친구. 내 영혼을 나눠 가졌다고 믿었던 동업자 준호의 목소리가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오한 속에서 멍하니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부르르 떨리는 내 손 위로 차가운 분노와 절망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쥔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익숙한 목소리. 나를 속이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모의하던 두 사람은 다름 아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내 수진이와 내 분신과도 같았던 동업자 준호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릴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준호의 덜미를 잡고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저들이 무엇을 어디까지 계획했는지 확실하게 알아내야 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터져나오는 분노를 꾹꾹 눌러 담은 채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준호의 자리가 보였다.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모니터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준호는 언제나처럼 내 어깨를 툭 치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민호 왔냐?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 요새 잠 잘 못 자냐? 위선적인 그 목소리에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나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야. 요즘 투자 유치권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프로젝트 핵심 서류들 내가 저번에 빨리 넘겨달라고 한 거 말이야. 지금 좀 검토해보려고. 내 말에 준호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탐욕스러운 그 빛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은 이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내 등을 툭툭 두드렸다. 에이 임마! 그건 내가 다 알아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너 요즘 수진 씨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수진 씨가 요즘 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오늘은 회사 일 나한테 맡기고 일찍 들어가서 아내랑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라. 친구로서 하는 말이다. 나를 위하는 척, 수진이를 위하는 척하는 그 뻔뻔한 태도에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 덕분에 간신히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녀석은 나를 완벽하게 바보로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수진이를 기다렸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진이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다. 가방을 내려놓는 수진이에게 내가 먼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수진아,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매일 이렇게 늦네? 수진이는 멈칫하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리며 피곤하다는 듯 대답했다. 요즘 연말이라 결산 때문에 정신이 없어. 나 진짜 너무 피곤해 여보. 나는 겉옷을 벗는 수진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며칠 전 준호의 차 안에서 떨어진 것을 발견했던 그 커프스링크를 주머니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이거 준호 거 아니야? 내 옷방에서 서랍 정리하다가 나오던데? 왜 이게 우리 집에 있지? 그리고 요즘 준호가 내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 나 몰래 준호랑 연락이라도 해? 단순히 물어보는 어조였지만 내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을 것이다.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적이 거실을 감쌌다. 수진이의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거짓말을 생각해내려는 듯 입술을 바르르 떨던 수진이는 갑자기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나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겨우 그런 물건 하나 가지고, 그리고 준호 씨가 나 걱정해준 걸 가지고 지금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냐고. 오민우, 너 요즘 진짜 이상해. 사람 사생활 하나하나 다 감시하고 이제는 대놓고 내 뒤를 조사하기라도 하는 거야?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못 믿을 수가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르르 떨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나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가는 수진이의 모습에 나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수진이는 눈물을 왈칵 쏟아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캐리어를 거실로 끌고 나왔다. 그리고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쑤셔넣기 시작했다. 너처럼 집착하고 사람 피말리게 하는 인간이랑은 더 이상 한 공간에 못 있어. 나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네, 그 더러운 의심 다 풀릴 때까지 나 찾지도 마!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차가운 밤 공기만이 남은 거실에서 나는 홀로 서서 닫힌 문을 응시했다.
수진이는 그렇게 나를 철저한 악인으로 만들고 집을 나가버렸다. 수진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욕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침대에 놓인 수진이의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손끝이 눈에 띄게 떨려왔다. 비밀번호가 바뀐 뒤로 한 번도 열어볼 수 없었던 그 판도라의 상자. 지난 며칠 동안 수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알아낸 비밀번호 조합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우리는 3년을 함께 살았고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아내의 배신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숨을 죽인 채 도둑처럼 그녀의 사생활을 뒤지고 있었다.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틱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화면이 열렸다. 바탕화면이 나타나는 순간 나는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불쾌한 해방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다. 메신저 창을 켜서 준호와의 대화 내용을 가장 먼저 찾으려 했다. 불륜의 증거, 남녀 간의 은밀하고 추잡한 대화들이 쏟아질 것이라 예상하며 입술을 바짝 깨물었다. 하지만 내 예상과 달리 메신저 창은 조용했고 대신 화면 한구석에 열려있는 이메일 수신함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진이가 준호에게 보낸 메일함의 가장 최근 메일. 제목을 보는 순간 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준호씨, 요청하신 핵심 기술 서류들 보냅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 본문을 클릭했다. 화면 가득 띄워진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나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메일에는 내가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우리 스타트업의 핵심 IT 기술 소스코드와 보안 문서들이 고스란히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수진이의 글씨들이 내 눈을 사정없이 찔렀다. 준호씨, 말씀하신 대로 민우의 핵심 기술 문서들 그쪽 투자자분께 다 전달했어요. 이 정도면 민우 회사 이름으로 잡혀있다는 그 막대한 빚들 정말 깨끗하게 탕감되는 거 맞죠? 민우는 지금 자기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도 모르고 매일 밤샘 일만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제발 약속대로 민우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시고 민우 모르게 그 거대한 채무부터 빨리 해결해주세요. 민우가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거대한 해머로 머리를 엇맞은 것 같은 충격에 눈앞이 흐려졌다. 불륜? 배신? 바람? 아니었다. 내 예상은 완전히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갔다. 화면 속의 수진이는 준호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의 정교한 거짓말에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내 아내에게 우리 회사가 곧 망할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곧 파멸할 것처럼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나를 돕고 싶어 안달이 난 수진이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해 회사의 목줄과도 같은 핵심 기술을 합법적으로 가로챈 것이었다. 준호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다. 그런 그가 뒤에서는 내 아내를 가스라이팅해 나를 파멸시키고 내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진이는 오직 나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범죄에 가담한 꼴이 되었다. 욕실의 물소리가 뚝 끊겼다. 나는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내 전 재산과 다름없는 회사가 그리고 내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의 신뢰가 준호라는 악마의 소나기동에서 잔인하게 난도질당하고 있었다는 잔혹한 진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와 목을 조여왔다. 이메일 내용을 읽는 순간 내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수진이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준호 그 자식의 덫에 걸려 회사 기밀을 넘겨줬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내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와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가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에 빠져있을 시간조차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직원들의 시선이 싸늘했고 준호의 자리는 비어있었다. 그리고 내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법적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준호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 자식은 수진이가 넘긴 핵심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유령 회사 이름으로 특허와 기술 저작권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통지서의 내용은 간결하고도 잔인했다. 내가 개발한 핵심 기술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나보고 당장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고 회사에서 나가라는 요구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동업자이자 친구라는 놈이 내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으려고 칼을 겨눈 것이다. 하, 준호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배신감에 이가 부르르 떨렸다. 당장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닿지 않았다.
분노로 눈앞이 흐려질 때쯤 장인어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숨보다 아끼는 딸을 둔 아버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나를 몰아붙였다. 이복의 민우서방, 자네가 어떻게 우리 수진이한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내에게 불법적인 일을 강요하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해? 네?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수진이를 학대하다니요? 상황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준호는 이미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수진이의 가족들에게 내가 수진이를 가스라이팅하며 정신적으로 학대해왔고, 회사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수진이에게 불법적인 기술 유출을 강요했다는 조작된 증거와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보낸 것이었다. 장인어른은 내 해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준호의 정교한 덫에 걸려 나는 순식간에 회사를 빼앗긴 무능한 경영자이자 아내를 범죄로 내몬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내 회사, 내 명예, 그리고 내 가족까지. 숨이 막혀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바로 그때 내 스마트폰 화면이 징하게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준호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내 손에 남아있던 모든 온기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었다. 메시지에는 차가운 어조로 적힌 최후 통첩이 담겨 있었다. 내가 순순히 경영권을 포기하고 모든 지분을 준호에게 넘기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술 유출죄로 수진이를 먼저 산업 스파이로 고소해 감옥에 쳐넣겠다는 내용이었다. 준호는 수진이가 메일로 보낸 자료들을 빌미로 그녀를 완벽한 주범으로 만들 준비를 끝내놓고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내 아내를 인질로 잡고 내 목을 죄어오는 준호의 잔인한 덫 앞에서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꽉 쥘 수밖에 없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나는 수진이와 준호를 내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 대표실로 불렀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수진이는 불안감에 손을 벌벌 떨며 내 눈치를 살폈고, 준호는 여전히 특유의 여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거만하게 걸터 앉았다. 나는 두 사람 앞에 그동안 모은 증거 자료들과 수진이의 노트북에서 확보한 이메일 내역을 거칠게 던졌다. 설명해봐. 두 사람,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차가운 목소리에 수진이가 먼저 주저앉으며 눈물을 터뜨렸다. 민우씨, 그게 아니라 난 정말 당신을 도우려고 그랬어. 준호씨가 그랬단 말이야. 당신 회사가 지금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있고 이 핵심 기술 문서만 넘겨주면 대기업 투자를 받아서 당신을 살릴 수 있다고. 수진이의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듣던 준호가 갑자기 낮게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 비열한 웃음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안에 소름 끼치도록 울려 퍼졌다. 수진이는 믿었던 남편의 친구이자 동업자의 웃음소리에 당황한 듯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씨, 왜 웃어? 빨리 민우씨한테 오해라고 말해줘. 당신이 우리 남편 살려준다고 했잖아. 준호는 비웃음 가득한 눈빛으로 수진이를 내려다보며 턱을 괴었다. 수진아, 너 진짜 바보구나? 그걸 진짜 믿었어? 민우 회사가 무슨 빚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네, 그 쓸데없는 영웅심리와 멍청함 덕분에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민우가 밤새며 개발한 그 핵심 기술, 이제 합법적으로 다 내 거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넘겨준 덕분에 말이지. 준호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진실에 수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버렸다. 자신은 남편을 구하려 한 행동이었지만 결국 자기 손으로 남편의 목을 조르고 회사를 통째로 도둑놈에게 바쳤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수진이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씨, 내가 어떻게 나한테, 우리 민우씨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준호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박준호, 내가 인간이야? 나와 내 아내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해? 내가 당장 너를 사기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거야. 내가 저지른 죄값 법대로 똑똑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내 매서운 경고에도 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며 의자에서 일어나 나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광기가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소름 끼치도록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소? 신고? 마음대로 해봐, 강민우. 근데 어쩌냐? 법적으로 그 핵심 기술 서류를 외부로 유출하고 내 메일로 보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 바로 내가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내 아내 한수진이야. 넌 절대로 날 고소 못해. 만약 내가 날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내 손으로 직접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차가운 감옥으로 쳐넣게 될 테니까. 어디 한번 해봐.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보자고.
그의 비열한 협박이 내 귀를 찔렀고 방 안에는 수진이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준호의 잔인한 미소만이 맴돌았다. 나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손에 쥐어진 소형 녹음기가 마치 불타는 숯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이 안에는 준호의 잔인한 자백과 수진이가 그의 사악한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넘겨주었다는 모든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3자 대면이 끝난 뒤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던 수진이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민우야, 난 정말 당신 회사가 빚더미에 앉아 곧 망하는 줄 알았어. 준호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당신을 돕고 싶어서, 내가 다 해결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수진이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그녀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준호라는 악마 같은 놈은 내 가장 소중한 아내의 순진함과 나를 향한 사랑을 철저하게 이용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이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내 앞에는 잔인하게도 두 갈래의 길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 번째 길은 이 녹음기와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들고 당장 경찰서로 찾아가는 것이다. 준호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 내 청춘과 피땀이 서린 스타트업을 되찾고 동업자라는 가면을 쓴 채 내 등 뒤에 칼을 꽂은 배신자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이 길을 선택하는 순간 아무리 속았다고는 하나 엄연히 회사 기밀 유출에 직접 가담한 내 아내 수진이 역시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사랑하는 아내를 내 손으로 직접 차가운 감옥이라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길은 이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나 혼자 감당하고 묻어두는 길이었다.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 준호의 요구대로 대표직에서 순순히 물러나고 내가 일구어 놓은 회사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 평생을 일궈온 꿈이 산산조각 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패배자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만큼은 범죄자라는 주홍 글씨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준호는 지금도 내가 수진이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갉아먹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나를 믿고 따랐던 직원들의 얼굴, 준호의 사기극에 속아 나를 인간 쓰레기로 몰아세우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거실에서 숨죽여 흐느끼고 있는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정의와 복수를 위해 준호를 무너뜨리고 아내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까? 아니면 비록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해야 할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나는 결국 어두운 방 한구석에 멍하니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도저히 혼자서는 이 잔인한 선택을 내릴 수가 없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아내와 함께 경찰서로 가 자수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를 배신한 준호와 제 인생을 망친 수진이, 두 사람 모두를 향해 냉혹하게 고소장을 날리고 제 권리를 찾아야 할까요? 제발 저에게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